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하려는 시간인데요. 모든 것의 분석은 용어 정리, 데피니션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 당좌 예금 계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랑 금융기관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커머셜 뱅크는 한국은행이죠. 그래서 당좌 예금 계정은 뭐냐면 금융기관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기관 등과의 자금결제 이용하도록 하는 게 바로 당좌예금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머셜 뱅크에 그 계좌가 있는 것처럼 그 금융기관도 한국은행에 계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통해서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과 주고받을 수 있는 자금을 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중에 가지고 있는 계좌랑은 조금 다른 거죠. 한국은행에 튼 개설한 당좌 예금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자금 유통이 되고 개인, 기업의 자금 거래가 일어나고 실물 거래가 일어나는 등 자금 결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일어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뭐냐라는 거 봤을 때 여기 다른 금융기관 한국은행에서 자금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랑 플러스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기업의 금융을 통해 자금을 뭐 주고받고 할 때 생기는 요거 금융기관의 채권이나 채무를 또 결제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당연히 이 계정을 통해서 국고금을 수납하거나 지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개인들은 이제 틀 수가 없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뭐 정부 대행, 기관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공개시장 조사,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금융투자회사, 자금중개사 등으로 국한이 되게 됩니다. 그럼 당좌 예금 계정이 이제 뭐 우리가 지급 결제하는 거에 기본 바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급 결제 제도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기업도 이제 원자재를 구매할 때 어음, 수표, CP 이런 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채무, 정부가 재정 지출 늘린다. 그러면은 이제 화폐를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한다는 거는 반대로 이제 다시 돈을 가지고 온다는, 돈을 이제 주고서 채권을 다시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급 수단을 이용해서 거래 상대방에게 화폐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를 지급 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주고 또 다시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국채는. 그럼 그때는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화폐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급 결제. 기업 어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P 단기 자금으로 내가 이게 빌렸다. 그럼 돈이 나한테 왔다가 다시 때가 되면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지급 결제는 우리가 상상력을 좀 넓히면은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에 물물 교환을 했고 이제 화폐가 이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화폐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제하는 게 중앙은행이 되고요.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 중앙은행이죠. 그래서 법에 의한 모든 거래는 무제한 통용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렇게 화폐 가치를 이전하는 데는 지급수단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그냥 바로바로 현금이랑 주고받고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1대1로 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개기관을 거쳐가지고 그 화폐 가치가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거래은행, 내가 계좌를 튼 거래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좌 이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거래은행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내 계좌에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를 저 상대방에게 얼마치를 보내주세요 라는 겁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 수표, 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차가 존재하겠죠. 내가 요청을 하는 거랑 실제로 결제가, 지급 결제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랑은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급 수단을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수취인의 예금 계좌로 이제 입금해주는 현금화 절차까지 거쳐야 지급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했을 때 그 은행이 그거를 받아보고 상대방 계좌에까지 돈을 꽂아줬을 때 지급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단계는 이제 세 단계가 있다는데 지급, 청산, 결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부터 보면은 개인, 기업 등의 경제 주체가 채무, 내가 이제 돈을 빌렸으면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이제 지급이라고 하고요. 청산이라는 것은 이제 거래하는 금융기관, 내가 이제 계좌를 튼 은행 등이 이제 서로 다른 경제 주체들 간에 현금이 아닌 다른 지급 수단이 이루어졌을 때,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금을 이제 지불하는 건데 이 금액이 확정이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제는 이 청산 과정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잖아요. 그러고 이제 쏴줘야 되겠죠.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중앙은행 개설한 당좌예금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 결제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이체 등을 통해서 서로 현금이 왔다 갔다 주고받고 그 결과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현금을 보고서 이거를 물질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현금 지급수단은 사실 이렇게 여러가지 세 단계를 거쳐서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 청산, 결제, 이런 식으로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는데도 널리 이용되는 것은 현금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 도난 위험도 적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현금이랑 우리 계좌에 있는 통장에 있는 그 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컴퓨터상에 있는 숫자고 이거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종이잖아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통장에 있는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급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2013년에 한국은행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가 전체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반수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34%로 더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은 믿음이죠. 자본주의는 믿음, 신용으로 인해서 쌓아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 비현금 지급수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서 틀림없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을 때 무너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제도들, 법, 그런 것들이 완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급 결제 제도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급, 청산, 결제, 우리가 이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 그 금액을 확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당좌 계좌를 통해서 한국은행 당좌 계좌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제 금융의 하부 구조를 말하고 각종 지급수단, 그 지급수단들을 처리하는 지급결제 시스템과 참가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 말해서 지급결제 제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현금 지급수단, 비현금 지급수단인데 비현금으로는 어음, 수표 같은 실물장표, 그리고 인터넷 뱅킹, 타행, 환 등을 통한 계좌 이체, 지급카드 등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현금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은 현금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급카드 같은 경우에는 대금이 인출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불카드, 그다음에 직불령 카드,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결제하는 순간 돈이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나중에 한 번에 빠져나가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게 뭐 선불카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합쳐서 이거는 지급카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거는 지급카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지급결제 제도 안에서 우리가 다 거래가 결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제도를 총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급결제 시스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융기관 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결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종 대부자 역할도 하느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LS라는 건 뭐냐면은 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인데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은 환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서 지급을 했는데 몇 시간 뒤에 통화를 받게 된다면은 거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딱 결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공통 결제 시간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동시에 이 환율에 맞춰서 결제를 하는 구조가 바로 CLS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결제 통화가 됐으며 세계 국내 은행, 외환, 신한, 국민이 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급 결제라는 것은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 요금을 결제하는 것도 현금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현금이니까 그런 것도 지급 결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라는 것은 물건 대금을 이제 내놓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을 낸다. 현금을 들고 가서 거기 통신사 가서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던가 자동이체 막 해놓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금액을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를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게 청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이 내 통장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딱 숫자가 바뀌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는 게 지급 결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은 소액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다 소액 결제죠. 우리가 뭐 편의점에서 뭘 사 먹는다. 그런 것들은 이제 거래 금액은 적은 반면 건당 거래 금액 총 토탈하면은 전 국민 걸 다 합쳐야 되니까 많겠죠. 하지만 건당 거래 금액은 작은데 이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별로 결제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보통 이제 하루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이제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기한 후에 요거 차액만을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은행이 있고 뭐 신한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토탈로 다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들을 하루 동안 쭉 모아서 다 이제 넷을 구해보니 넷을 구해봐서 토탈로 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뭐 100억을 1000억을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은 계좌를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 하면은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액 결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수는 적은데 엄청 크대요. 그래서 이거는 건별로 거래 금액을 주고받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사례를 좀 보면 하는 금융만 138개 금융기관 연결 즉석 거래가 1995년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1995년이면은 진짜 IMF 이제 한 2년 전. 그래서 국내도 그다음에 1994년에 그 김일성이 사망을 했죠. 어쨌든 그 이제 1994년 12월 15일부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가동이 돼서 세계에서 8번째로 금융결제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죠. 8번째라면은 그 선진국들 다 하고서 그 이때도 상당히 이제 한국은 괜찮은 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행과 이제 138개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액 자금 이체를 전자자금 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죠. 한은을 이제 센터로 하는 온라인망이 있고 이 한은에 개설된 당좌계좌 이거는 개인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뭐 금융기관, 은행 이런 것들이 한은에 당좌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금융기관 간의 자금을 옮기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한국은행과 자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뭐 수표를 그러니까 끊어야 되고 뭐 건네주고 수표를 찾기 위해 인력을 또 동원해서 가서 또 거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온라인으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수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금을 이제 시간대별로 파악해가지고 곧장 이제 거액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바로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소액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로 모아가지고 그 차익만큼 송금을 해주고 은행 간의 거래가 결제가 일어나고. 과거를 보니까 이제 고객이 있어요. 이제 A은행은 당연히 여기 위에 한국은행, 중앙은행 한은에게 당좌 계좌를 팠겠죠. A은행. 이 B은행도 당연히 팠겠죠. 계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은행에서 10억 원을 B은행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국은행에 계좌이체 신청 서류를 인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제출을 하면은 한국은행이 B은행에 10억 원짜리 당좌예금 입금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산이 엄청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하루가 넘게 걸리고 이랬다는 거죠. 인력도 들어가고. 이번 이제 한국 금융망을 가동으로 A은행이 이제 10억 원 자금이체는 의뢰를 이제 입력 송신하면은 전산망에서 B은행으로 자금 이체 필통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즉시 일어나게 되고 자금 이동이 왔다 갔다 쉽게 금융이 더 윤활유 바른 것처럼 편리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전산망 같은 거 보면은 여기 국공채 시스템, 아까 국가도 그 국채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에 이제 당좌 계좌를 개설하고 뭐 거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각종 이제 국채 통화 안정 증권을 인수기관이 매입하고 대금은 한은에게 개설된 당좌 예금을 계정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는 전산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